한 10초? 10초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라이브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해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제가 그 유튜브 시작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좀 들려드리면 좋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한번 뒤집어내고 그 다음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시간을 내서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시장에는 일반적인 일반적인 주식, 일반적인 이제 이상적인 주식이라고 하죠. 이상적인 주식이 있고, 또 하나는 세력주가 있습니다. 세력주. 자, 이 세력주라는 건요,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흔히 작전주라고 하죠. 작전주라고 하고, 또 어떤 테마주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세력주라고 하지만, 자, 이 하나의 어쨌든 다 하나로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은 어떤 하나의 뭐 하나든지 뭐 두 개든지 소수의 집단이 이 하나의 종목을 컨트롤하는 거를 얘기하겠죠. 자, 그 말은 누군가가 이 주가를 조작한다는 의미예요. 이거를 정의하고 내려가는 거랑 정의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주식처럼, 이상적인 주식처럼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뭐 대표적으로는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죠. 뭐 지금 좀 이렇게 비빌대고 있긴 하지만 원래 이런 게 이상적인 종목이에요. 이상적인. 원래 어떤 주가라는 거는 그 기업의 가치를 반영해서 뭐 이렇게 크게 하락할 때도 이게 크게 하락할 때도 있고, 이게 크게 하락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우상향 흐름 할 때도 있고, 또는 갑자기 이렇게 급등할 때도 물론 가끔 있겠고, 이런 부분들도 이게 원래 정상적인 반응이죠. 많이 사면은 올라가고, 많이 사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금 기업이 안 좋을 것 같다 하면은 산업에 대한 그런 불안정성을 느끼면서 매도가 또 많이 나오게 되고, 어쨌든 매출에 기반해서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주식의 원리죠. 돈을 많이 벌면은 오르고, 또는 뭐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면 오르고,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는데, 흔히 얘기해서 펀더멘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펀더멘탈이라는 건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실제 매출이 주가에 반영하는 그런 어떤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런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특정한 집단이 가지고 놀 수는 없겠죠.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것도 그렇고, 또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겠죠. 뭐 공매도 세력이 있기는 하지만, 특정할 때는 이제 그런 세력들이 붙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세력주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는 해요.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작다 보니까 특정한 경우에는 이런 큰 주식들도 가끔은 세력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력주라는 게 얘는 무조건 태어날 때부터 세력주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의 어떤 집단이 그 종목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걔도 어쨌든 세력주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재작년에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그런 형태를 보여줬죠. 자, 포스코 홀딩스를 보면은 이전에 전혀 그런 흐름들이 한 번도 없었어요. 거래량을 보시면은 그런 뭐 특이한 흐름들이 한 번도 없었죠. 자, 근데 23년도에 갑자기 여기서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거래량들이 발생을 해요. 보면 여기에서 발생한 거래량들이 4월 달에만 해도 1조 6천억 정도의 거래량이 하루에 발생을 합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거래량이 없었죠. 자, 그리고 그 물량이 나가는 흐름에서는 거의 마지막 평균적으로 이제 5조 이렇게 터지고,
나가는 날에는 8조가 터졌어요. 그리고 거기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날이 됐죠. 그럼 포스코홀딩스가 세력주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때는 특정 기간에는 세력주였던 거예요.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세력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 종목이 세력주냐 아니냐를 전체적인 범위를 넣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외적으로는 세력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거의 금기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다른 사이트에 가서도 세력주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글을 많이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세력주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사이트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이트는 그런 게 어딨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예요. 물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세력주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이 종목이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먼저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규정하지 않으면 애초에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런 세력주의 형태를 보이는데 저는 거의 8, 90%는 세력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종목에서 무조건 세력들이 계속 붙어있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특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금양도 저희가 얼마 전에 2차전지 영상 올렸다가 뭐 다른 거는 괜찮은데 2차전지 영상만 욕을 엄청 먹거든요. 그래서 왜 욕을 먹을까 생각해봤더니 이렇게 2차전지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주니까 그런 흐름들이 상승 전에는 괜찮아요. 그런 시각들이.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온 뒤에는 그런 해석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상승이 다 나왔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죠? 지금 금양 상장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금양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다고 당일 말씀드렸는데 오후에 바로 정지가 되더라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희망을 품는 이유가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산업이랑 실제 이 종목이 움직이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면 얘는 원래 2020년도에 2,000원짜리 주식이었어요. 2,000원대. 근데 어디까지 올라갔죠? 30만 원까지 올라갔죠. 물론 분할을 하긴 했지만 2,000원짜리 주식이 3년 만에 30만 원까지 갔어요. 자, 이런 흐름이 정상적이지는 않겠죠. 실제로 물론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적자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 종목의 원래 가치가 위치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차전지는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2차전지랑 이 회사가 동일시된다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주가 세력은요. 이미 23년에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런 거 거의 역사적인 작전이거든요.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이 그런 거 어떡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래량들을 만들고 여기서 다 정리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보통 주가 세력들이 다 하고 끝난 종목들은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반등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뭐 조금 내려가다 이렇게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2년 동안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력주는 상승이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그 세력이 작전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먼저 큰 흐름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 제가 말을 드리진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세력주의 원리에 대해서 누군가 이제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세력주는 기본적으로 어떤 물량을 싸다 하지 말고 물량을 매집을 해서 비싸게, 이제 매집방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게 목표입니다. 너무 간단한 원리죠. 이거는 다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자, 이 과정을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매집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익 실현 과정이 있다고 설명을 드려요. 어떤 종목이든지 다 무조건 이 과정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장사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박 장수라고 합시다. 뭐 과수원을 운영하는 수박 장수가 아니고 과수원에서 물건을 떼다 파는 수박 장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도매 시장이 됐든 뭐 과수원이 됐든 어쨌든 나보다 내가 그 수박을 팔려면 도매 시장에서 수박을 사와야겠죠. 뭐 10,000원에 떼우든 5,000원에 떼우든 수박을 떼와서 내가 만약 5,000원에 떼었어요. 그럼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5,000원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아야겠죠. 뭐 7,000원이 됐든 8,000원이 됐든 나한테 마진을 남기고 팔아야겠죠.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요, 개수가 있는 물건입니다. 뭐 지금 에코프로를 보면은 유통비율이 얘가 73% 정도 되거든요. 뭐 정확히 몇 주인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지만 뭐 한 100만 주라고 합시다. 뭐 더 되겠죠. 100만 주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도 100만 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확보해야만 이 작전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이 단순히 짧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길게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집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 물건을 더 비싼 가격에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거예요. 세력주의 특징을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의 집단이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야만 이게 이해가 돼요. 아까 삼성전자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하나의 집단이 매매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매매하고 저도 매매하고 그 다음에 뭐 외국인도 매매하고 또 뭐 모건스탠리, 그다음에 여러 기업들도 매매하고 연기금도 하고 매매하는 집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컨트롤할 수 없을 뿐더러 어디서 내가 매집을 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정확한 기준이 없고 저희가 그걸 알아차릴 방법도 없습니다. 물론 그거를 본인들이 예를 들어 연기금이라고 하면은 연기금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평단가를 오픈했다. 그럼 연기금은 손실이겠구나 아니면은 수익이겠구나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만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컨트롤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종목에서는 판단이 안 되죠. 하지만 세력주는 그게 보여요.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는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요,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이 일어나진 않아요.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원리는 매집을 했으면은 그 물량을 더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해야 돼요. 이거는 모든 종목이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도 똑같고, 뭐 여러분들이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물건을 떼와서 파는 것도 이 원리에 속하죠. 결국에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각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세력들의 계좌를 열어볼 수가 없는 위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종목들은 뭐 넥스트힐로 볼까요? 최근에 얘가 그 알래스카 관련으로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큰 돌파 캔들이 3월 4일 날에 발생을 했죠. 자, 이 캔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어떻게 물량을 갖고 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뭐 부분적인 해석이 여러 가지 섞일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을 누군가 딱 갖다 줬을 때 이 종목의 세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집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 자리다 라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 중에서 지금은 물량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를 설명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매집이다 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넥스딜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모아서 여기다가 한다. 자,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을 때는 이 세력들이 차익 실현의 과정에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매집을 여기서부터 했는지 또 여기서부터 했는지 아니면 진짜 이제 상장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애초에 상장 때부터 계획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이거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 모른다는 파동을 해석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겠어요? 지금 이제 보통 이렇게 신고가 가는 종목들 좋아하죠. 여기서 신고가 가는 종목들에서 여기서 이제 매매를 많이 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매매를 많이 합니다.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많은 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가 이 자리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자리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는 거는 가장 중요해요. 얘네들이 아까 이제 수박을 예로 들었으니까 수박을 다시 한번 예시로 들면은 여러분들이 수박을 뭐 한 100개 떼오는 게 아니라 한 1000만 개를 떼었다고 합시다. 1000만 개를 떼었어요. 1000만 개를 도매시장에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여름이 다 가기 전에 뭐 요 가격 위에서 팔면 된다고 합시다. 그럼 1000만 개를 여기에다가 뭐 한 300만 개를 팔았다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수박을 팔고 있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못 팔았잖아요. 300만 개. 왜냐면 지금 700만 개가 남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 700만 개를 내도 팔기 위해서 소비자한테 조금 더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오래 머물거나 요 가격에서 오래 이렇게 머물거나 아니면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 종목을 그 수박을 갖고 있는 도매자만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떼온 사람만 알 수 있겠죠. 소비자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가게 사장이 소비자한테 얼마나 수박을 팔아야만 모두 끝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계좌를 알 수가 없으니까, 열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지금 팔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종목이 어떻게 물량을 갖고 왔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매집을 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그거를 매도하는 과정이 나와야만 저희가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해야만 아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이제 TYM을 많이 자주 설명드리긴 하는데, 자, TYM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항상 해석을 하실 때는 뭐 큰 흐름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뭐 세력주의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작은 흐름에서 컨트롤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TYM 같은 경우 어디서부터 매집을 했는지는 사실상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보통 모았던 주식들을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정리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많은 거래가 터지게 됐던 이런 흐름, 여기에서 정확하게 표시하면은 요 캔들에 해당하겠죠. 자,
이런 거래량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물량들이 많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터지는 이유는 물론 저 거래량 자체가 가끔은 매집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거래량이 터질 정도면은 어떻겠어요? 시장에서 이 종목을 전부 다 쳐다보겠죠? 1,500억 정도 터지니까 이 종목을 안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 자, 근데 이미 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세력들은 매집을 했고 실제로 우리가 그 종목을 볼 때는요. 이미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주를 매매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매수를 하고 우리가 볼 때는 매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절대로 손해를 볼 수가 없고 실패를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들의 물량을 결국 받아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수익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여기서 상승이 나왔던 이후에도 한 번 더 이렇게 뭐 상승들이 조금 더 나오기는 했지만 이런 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저랑 보시면서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어떤 매집 구간 이후에 거래량들이 많이 나가는 자리들이 존재를 한다면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래량들이 존재한다면 거기에서는 이 종목이 이미 물량들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이제 너무 높아진 거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더 조금씩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는 매매가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큰 손실은 절대로 보지 않아요. 뭐 내가 매매를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는 있죠. 손절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손실 그리고 물리는 경우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작년에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자, 거래량만 보셔도 5월 달에 잠시만요. 5월 달에 여기에서 거의 얼마의 거래량이 터졌죠? 1조 5천억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죠. 이런 거래량이 터집니다. 자, 물론 이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에 조금 더 양봉도 나오고 돌파도 한 번 더 나와요. 이런 거는 이제 저는 잔파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매매해야 되는 파동은 본파동이죠. 메인이 있단 말이에요. 메인 요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브들이 있는 건데 사실상 이런 거는 잔파동에 해당합니다. 가격은 더 비싸지만 실제로는 매도되는 물량들은 이미 이 5월 13일 날 1조 거의 5천억 정도 되는 물량들이 터졌을 때 거기서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캔들 이후에 짧게 매매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수익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여기서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매는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들이 매매는. 그러니까 절대로 크게 손실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세력주 매매는. 어떻게 됐죠? 결국에 그 가격이 역대급 고점이었고 뭐 역대급이라고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고점이었고 다시는 지금 본전이 오지 않잖아요. 본전이 올 만한 그런 거래량도 없는 거예요. 가능성도 없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저희가 매매가 끝난다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매매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은 이런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로 매매했으면 조금 수익은 받겠죠. 수익은 받겠지만 이런 데서 이제 눌림 매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눌림 매매에 대해서 전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데서 물론 여기서 단기적으로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 결국 내려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왜냐? 얘는 이미 이 자리에서
차익 실현이 모두 끝나버린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거기에서 엔딩인 거예요. 다시 파동을 매집하고 다시 주가를 올려서 파는 과정들이 나오지 않는 한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은 그전에는 절대로 탈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지수인 거예요. 내가 그거를 나올 거라고 미리 예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대한전선이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반박들이 들어와요. 대한전선이 코스피 200 종목이고 시총이 2조가 넘는 종목인데 세력주인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도 저 거래량들을 발생시키는 주역들이 있겠죠. 이미 발생을 한 건 어떡합니까? 얘는 이미 세력주로서 작전이 끝났고 그 뒤에 아무리 희망회로를 돌려서 매수를 하셔봤자 그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얼만큼의 비중이 들어가냐,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항상 자주 하는데 세력주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를 먼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런 설명을 드렸었죠. 어떤 세력주는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단계로 진입을 한다 했어요. 어떤 종목이든지 이 과정을 피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은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기일 거예요. 자, 그 중간에는 흔들기라는 과정이 있고요. 흔들기라도 하고 어떤 파동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하죠.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의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집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테마주가 아닌 이상에는 매집하는 과정에서는 매매를 하실 수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 기간은요, 흔들기 과정이나 아니면 차익 실현의 초입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 끝까지 지금 안 그었죠? 여기 초입 부분, 요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매매를 해야지 수익이 나는 거고, 그 이후에 매매를 하거나 그 이전에 매매를 하면은 사실상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물론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그 두 개를 이 매매 수익 나는 이 구간을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수익 나는 구간이 없습니다. 없어요. 짧은 그런 수익 말고 메인적인 매매를 할 때 말이죠. 자, 대한전선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차익 실현인 줄 알았는데 얘가 모든 차익 실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차익 실현인 줄 알았는데, 물론 차익 실현이에요. 차익 실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얘가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온다면은 그 사이에도 흔들기가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 대한전선의 경우 여기가 차익 실현입니다. 여기 차익 실현을 하죠.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간 여기도 이제 차익 실현이겠죠. 그럼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들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렇게 차익 실현 자리를 동그라미를 제가 쳐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익 내기 위해서는요, 이런 흔들기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이런 자리 또는 제가 아까 차익 실현의 초입을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흔들기라고 하고 차익 실현의 초입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한 요 정도 가격이 해당하겠고 대한전선의 경우 여기는 이제 갭을 띄었으니까 여기 어디에 조그만 구간들에 해당하겠죠. 이런 부분들 여기서는 뭐 조금 얘는 알아차리기 힘들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있죠? 사람들은 이게 발생하고
그 뒤에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방향이랑 완전 다르죠. 이 이후에 매매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물론 여기서 조금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거래량을 보면은 작전이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력주 매매를 해서 내가 테마가 이렇게 있을 때는 쉽게 수익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수익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게 이러한 원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파니까 올라가고 내가 사니까 떨어진다. 그 말을 하겠죠. 내가 파니까 왜 올라가요? 흔들기니까 올라가고 내가 사니까 왜 떨어져요? 이미 많이 상승하고 남들 다 사는 자리에서 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모집단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여기에서 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리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원리를 알았으면은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됩니다. 그 고민에 앞서서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과연 내가 물론 어떤 경우에는 세력들이 올리는 파동을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기준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파동을 다 먹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대한전선으로 예를 그냥 계속 들게요. 여기 두 자리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두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 구간에서는 시가를 10%를 띄우고 고가가 21%였어요. 자, 그러면 내가 실제로 저가가 5%이긴 하지만 시초가를 기준으로 하면은 실제로 내가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그 범위가 11% 내외죠. 11% 정도. 반대로 여기에서는 이제 시가부터 띄우면서 올렸으니까 하한가까지 거의 상한가였죠. 여기서는 이제 한 25% 정도의 그런 수익 구간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거를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먹어도 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먹어도 사실상 성공이에요. 이게 하루에 5%다. 7%다. 이런 구간들이 만족스럽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퍼센트에 얼마의 비중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100만 원을 산 사람이랑 1000만 원을 산 사람이랑 1억을 산 사람이랑은 금액이 다르죠. 5만 원 먹냐? 50만 원 먹냐? 500만 원을 먹냐요, 하루에. 자, 그러면 어떤 파동에서는 여러분들이 100만 원밖에 살 수 없을 때가 있고 어떤 파동에서는 1000만 원을 살 수가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1억을 다 살 수가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아무 자리에서 내가 예수금 1억이라 합시다. 예수금 1억을 그냥 모든 자리에서 다 똑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를 할 때마다 파동을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점에 사는 케이스가 많겠죠. 그러면서 계속 밀려 내려가는 흐름에 저 예수금이 계속 깎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파동을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털리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당하게 되니까 내가 손절이 나오고 그리고 손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들이 계속 이 친구들한테 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시장의 원리죠. 그거를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서 매매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종목이든지 어디가 끝나는지를 아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원익홀딩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2월 달부터. 자, 이런 흐름에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물론 내가 이 종목이 어디가 끝인지는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자주 올렸는데, 어느 구간을 이제 돌파하는 구간들, 어느 구간을 예를 들어 최근으로 치면은 이런 구간들을 돌파했죠.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졌죠. 자, 이런 구간부터는 이 종목이 매도가 되고 있구나, 차익 실현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겠어요? 아, 이미 이 구간부터 거래량들이 많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지금 또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사잖아요. 거래량만 봐도 여기에 바글바글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이 여기서 장대 양봉을 물론 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만약에 진짜 더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내가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전체적인 개인 투자자라고 보면은 실제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낮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러한 자리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를 예를 들면은, 자, 포스코홀딩스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포스코홀딩스가 여기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방금 배운 바로는 저기에서 이제 돌파에 거래량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일단 차익 실현으로 보는 게 맞겠죠. 제가 돌파에 대해서는 한번 영상을 찍어드린 게 있으니까 돌파에 대한 부분 혹시 잘 모르신다면 그 부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난 뒤에는요, 저희는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매매를 하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많이 달라붙죠. 여기서 더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흐름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왔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이런 과정에서 다 녹아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를 차익 실현이라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는 수박으로 치면 아까 200만 개를 팔았던 거고, 사실상 나머지 800만 개는 여기서 팔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럼 800만 개 팔았으면은 내려가야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이런 파동들이 나와요. 자, 그 말은 뭐냐? 나는 여기에서 아까 1000만 개라고 했을 때 수박을 나는 여기서 200만 개 팔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800만 개를 다 팔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200만 개를 팔았고, 여기서 400만 개를 팔았고, 나머지가 얼마죠 그러면? 600. 나머지가 400만 개가 있겠죠. 그거를 더 팔기 위해서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저희는 세력들의 계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동들이 얘는 지금 진행 중인 파동이잖아요. 이 파동들이 나오고요, 다 끝나고 지금으로부터 한 2달이 지났다 합시다. 그때는 알 수가 있겠죠. 쟤는 저기서 수박을 몇 개 팔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정리했겠구나. 그때는 알 수가 있지만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매집되는 물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끝났을 수도 있겠네 라고 하다가 여기까지 이제 그런 판단을 해야겠죠. 근데 다시 여기서 뭔가 살려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박이 1000만 개가 다 안 팔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흐름에서 그럼 여기서는 이제 다 팔렸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죽어야 되는데, 왜냐면 1000만 개를 다 팔았으면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리면 주가는 원래 내려가잖아요. 근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구간을 도전하자. 그리고 지금 다시 이렇게 한번 깨게 됐는데, 그럼 여기까지는 흐름이, 여기까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의 연속인 거예요, 주식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말을 좀 이해가 안 되시면 혹시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200개를 팔고 여기서 800개를 팔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 생각이 맞다면 내려가겠죠, 주가는. 하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면, 여기서 200개였고 여기서 400개였으면은 그럼 그 다음에 또 400개를 팔기 위해서 뭔가 흐름들이 나오겠죠.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흐름들. 왜냐하면 이러한 캔들들은 저희가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저희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끼리 개미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만들 수가 있지만, 이런 거는 절대로 저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거래가 터지는 건. 그래서 어떠한 과정들이 진행이 될 때는요, 이 흐름들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종목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종목들도 있어요. 해석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한 종목을 그 시점에 확정 지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봤던 그 해석이 변하는 순간을 캐치해내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예를 들어 드렸지만, 동양철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이거 이번 주에 3월 달부터 보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그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으니까.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3월 달에 그 알래스카 관련해서 철강 관련주들이 한 번에 주목을 받고 이렇게 오르게 됐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에서 이 종목은 이제 위에서 거래가 터졌으니까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맞아요. 어느 구간까지? 이 구간까지. 여기서 매도가 많이 나갔겠구나 하고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친구들이 이 하락에서 매집하고 있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흐름에서는 바뀐 거죠. 이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과정을 또 만들어냈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위에서 한 번 더 파동이 발생을 해야겠죠. 그 과정인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뭘까요? 얘가 더 날아갈 수도 있어요. 더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 구간부터는 사실상 지금도 차익 실현의 과정에 이미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 구간부터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욕심을 덜어 놓으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런 데서 그런 욕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어떤 구간에 대해서는 수박을 다 팔고 나갔을 가능성이 생길 때부터는 저희는 매매를 하는 데는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왜냐? 저기에서 수박을 1000만 개를 다 팔았을 수도 있잖아요. 팔았을 수도 있다와 팔았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100만 원밖에 못 넣을 거를 1억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10만 원도 못 넣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그런 생각들을 정말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라 한다면 욕심을 덜어놓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수익을 내는 게 세력주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리고 항상 그런 얘기, 여러 가지 파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익혀가는 과정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단계에서 진입이 만약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딱 그 정도까지만 정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확 올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고가 조심하라고 했고, 돌파하면서 어떤 거래량이 터지거나 장대 양봉 또는 이제 윗꼬리, 이런 거 제가 주의하라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 자, 이거를 왜 말하냐면은 어떤 파동이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확 몰릴 때가 있습니다. 뭐 MOT를 지금 예로 들어드리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기 상장 당시에 고점이 여기였죠. 1,600원 정도. 보면은 이 상한가 다음날에, 보통 상한가 다음날에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하기 위해 몰리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시가가 신고가에 해당하죠. 신고가. 자, 그러면 보통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건요, 이 친구들이 이제 물론 저 상한가에 다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매도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렸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시가를 이렇게 띄우면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를 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지금 거래량들이 터지잖아요. 여기서 또 돌파를 가면은 여기서 또 매수를 하겠죠. 거래량이 막 터지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돌파를 하면 여기서 또 매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돌파 매매를 하면 망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여기서. 게다가 그렇게 무지성으로 막 달려드는 투자자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웃긴 건 또 매수는 고점에서 하는데 손절은 안 해요. 그게 웃겨요, 정말. 분봉을 볼까요? 그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 가격이랑 이 가격에 해당하겠죠. 자, 물론 여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 심지어 얘는 이제 상한가 들어가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게 뭐죠? 상따 좋아하죠. 제가 같이 공부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돌파하면서 거래 터지면서 상한가 들어가는 거 절대 사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물량을 넘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량을. 그럼 여기서 상단하면은 결국에 죽게 되겠죠. 얘 같은 거 이제 운 좋게 한 번 더 파동이 나온 거지만, 이런 돌파 자리들 있죠. 돌파. 얘가 아까 매물대였으니까 여기가 이제 돌파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거나, 얘는 이제 또 상한가니까 여기에서 많이 매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됐죠? 저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게 살려준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손절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마이너스 한 20% 되겠죠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모든 주식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이제 세력주를 매매하고자 마음을 먹는다면은, 이 흐름에서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제가 단계적으로 나갈 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후에든 이 구간이든 매수는 하지 말라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노려야 하는 거는 얘가 나오기 이전에 이런 자리들이에요. 이런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아닙니다. 색칠을 조금 더 해드리면은,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빵빵 터지는 이런 자리들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런 자리들을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이런 상한가가 나올 때는 우리는 여기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구간을 내가 알아차릴 수 없는 종목도 있고 알아차릴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근데 공부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원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지향점으로 해서 나아가는 게 차트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차트를 공부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아까 인터넷에 막 글 올리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무슨 무당 취급당합니다. 사실. 아니 뭐 막대기 이런 거 보고 어떻게 아냐? 그런 거 보고 어떻게 아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차트를 본다고 했지 차트만 본다고 한 적은 없죠. 차트만 보진 않습니다. 차트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봐야 되고. 왜냐? 이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상장된 주식의 개수도 물건이라고 했죠. 물건을 가지고 사고 파는 거니까 이 시장은 결국에 거래량인 것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뭐 몇 월 달에 서울의 어떤 거래량이 얼마였고 뭐 추세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하면서 막 그래프로 위아래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것도 무당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거래에 해당하는 거니까 어떤 추세를 읽거나 거기에서 어떻게 이 세력들이 물량을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을 차트상에서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돈으로 움직이고 차트상에서 흔적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 친구들이 본인들이 매집했던 물량들을 파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게 차트 공부예요. 그냥 이렇게 막대기 몇 개 하나 이렇게 발생했다고 그냥 눌리는 거 사고 반등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매매가 아닌 거예요. 이전에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뭐 대충 이걸로 예를 들면은 부산 로보티스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차트 매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이 물론 있을 수가 있겠지만 매매를 결국에 어디서 얼마나 하느냐가 다른 거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차트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장대양봉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장대양봉 나오고 눌려서 반등 먹고 뭐 5일선 반등이라든지 뭐 11선 반등이라든지 뭐 돌파하고 지지선 반등이라든지 그런 도박적인 매매를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많이 그렇게 배웠고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는 되는데 물론 여기서도 좀 고생을 했겠지만 됐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여기서는 됐는데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손절을 잘하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어떤 매매든지 내가 유리한 자리에 들어가서 손절만 잘하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손절을 못하게 됐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눌림을 했다고 해볼까요? 여기서 눌림을 했으면 시 얼마예요? 마이너스 20%예요. 21%. 깡통이 된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깡통이에요. 매매 실패입니다. 이거는. 물론 기다리면 복구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몰라요. 왜?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을 거예요. 여기도 있는 거예요. 뭐 자리의 높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여기도 있고 방금 설명드린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기다리면 본전이 올까요? 존버하면 본전이 올까요? 존버가 답인가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니까. 아예 근거가 없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근거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이 종목에서 세력들이 다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그런 힌트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한 최소 3개월 정도 기다리면 올라올 만 하겠네요. 이런 얘기들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내 눈에 보이면 괜찮지만 실제로 로봇 테마주가 좋다는 건 알아요. 근데 내가 어디서 사냐는 또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보더라도 얘도 보시면은 지금 로봇주가 좋다는 거는 누구나 압니다. 미래의 가치도 있고 지향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 그거랑 주가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결국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을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흔드는 구간 그리고 어떤 상승의 초입 구간을 노렸으면은 수익이 어느 구간에선 낮겠죠. 그리고 다 드실 수는 없겠지만 수익이 낮겠죠. 근데 사람들은 어디서 매매를 하냐?
여기서 매매를 하고 또 이 눌리는 구간에 물을 탑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세력이 여기서 하락하는 구간에서 지금 사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사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사고 있다는 거를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은 없겠죠. 저희는 저기서 이 세력들이 사고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반등이 나오든지 반등이 나와서 여기까지 오르고 죽든지 아니면 진짜 다시 큰 파동을 준비하든지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발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를 할 만한 자리들을 줬을 때, 그 말은 더 상승을 갈 만한 그런 자리들을 제공했을 때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전에는 절대 그런 자리들을 미리 예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항상 저는 사람들이랑 논쟁을 안 합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왜냐면 사람들의 그 생각을 꺾으려면은 화를 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논쟁은 잘 안 하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서 산 사람들이나 여기서 떨어지면서 사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랑 뭐 인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뭐 로봇 산업이 좋지 않을 거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거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거기에서 사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왜냐? 얘는 세력주니까요. 얘는 무조건 세력주입니다. 이런 건. 세력주가 아니라고 하셔도 세력주인 건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하는지는 완전히 종목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뭐 여기 한택을 보면 이거 제가 카페에 제가 매매한 거 올려드렸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보셔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요. 제 기준에서는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까지 나오면서 얘는 끝난 거예요. 물론 한택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대로 무너지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 돌파 구간이 나왔으니까 어느 구간에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5천억 정도 터졌죠. 금요일 날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더 올라서 정리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돌파 구간이 나왔다. 거기에서는 매매를 멈출 수밖에 없는 게 개인 투자자입니다. 물론 내가 다 수익 내면 훨씬 좋겠죠. 내가 어떤 파동을 정말 끝까지 봐야 되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익 내는 구간에서 내가 일부분만 수익을 내더라도 그거는 그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매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공부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보니까 50대 분들도 많고 40대 후반 분들이 40대 50대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설명드릴까를 많이 고민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만약에 그냥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일반적인 주식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얘네들은 이제 세력주가 아니잖아요. 세력주가 아닌 종목을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하고 싶으시면은 우리나라 주식에서 세력주인 종목을 공부하고 세력주에 들어가는 애들은 제거하시면 돼요. 오히려 반대로 해야겠죠, 접근을. 세력주면은 안 하시면 돼요. 세력주에 대해서 알아야만 세력주를 안 하겠죠. 그리고 그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짜 공부를 하고 저평가주를 찾아서 상승하는 부분을 수익을 내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시죠? 우리나라는 조금 뭐 성장한다 싶으면은 저기 분할 상장해버리고 그다음에 영양가 다 빼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랑 똑같죠. 미국 시장이랑 완전 반대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저는 이런 투자를 하신다 하면은 미국 시장 가시는 게 나아요, 솔직히. 아니면 저희 시장 특성상
싼 가격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라이브를 해드릴 건데, 주식이 정말 쌀 때 사서 말도 안 되게 쌀 때 사서 반등을 먹는다, 조금의 상승을 먹는다, 그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매한다고 한다면 세력주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LG전자도 심지어 가끔은 한 번씩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매매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은 세력주를 어쩔 수 없이 매매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여러분들 그 보이스피싱 아시죠?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내가 당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되게 기분 나쁘죠?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보이스피싱 당해서 날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세력주도 마찬가지예요. 세력주도 매 종목마다 여러분들한테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모르고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과정을, 물론 보이스피싱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전화하냐, 어떻게 얘기를 하냐, 뭐 딸이 납치됐냐, 아니면 뭐 엄마 핸드폰이 깨졌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세력주도 똑같아요. 어떤 종목은 이렇게 작전을 치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저렇게 작전을 치는 애들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그 과정을 하나씩 유형별로 배우고,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어느 비중으로 또 매매하느냐는 거기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배운다, 그리고 세력주에 대해서 배운다고 한다면 그러한 하나하나의 유형들을 배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에는 저하고 이제 1년 정도 하셨던 분들이 이전에 있거든요. 그 정도 이제 기간이 되면은 그런 배웠던 부분들이 하나로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의 파편으로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약간 드래곤볼 보듯이 이렇게 하나씩 배우다가 이게 하나로 결합이 되면요, 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근데 이제 오픈된 공간에서는 그런 딥한 얘기가 안 되다 보니까 알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깨부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을 내가 전부 다 부딪히면서 어떤 시장을 매매 복귀를 하고 또 많은 돈을 잃어가면서 수업료를 내가면서 습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앞으로 할 예정이니까,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이미 수준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이 한다면, 어떤 분들은 이미 여기까지 와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와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와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시작을 못 하시고 약간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주식은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다. 방향성.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러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겨우 오는 기간이 뭐 5년 걸리는 분들이 있고, 3년 걸리는 분들이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진짜 짧게 6개월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평생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미 저랑 지금 오늘 이 1시간을 들으신 분들은 최소 이 범주 내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달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는 안 가요. 역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최소한 여기서 헤매더라도 이렇게는 가겠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도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서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가는 방법들을 저는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과정들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내용들을 사실 다루는 데에는, 유튜브는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너무 한정적이에요. 너무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멤버십 영상을
조금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서 보셔도 되고, 오픈된 영상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는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 방식을 나만의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하나의 매매를 신봉하셔서는 안 돼요. 내가 결국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벌어서 내 소중한 돈을 만든 외가치잖아요. 예수금이라는 거는. 그 예수금을 남한테 맡기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주 막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매매하는 분들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마이너스 50%, 70% 이렇게 막 물려서 사라 드신단 말이에요. 본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유튜브를 보더라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공통점들이 있냐면, 절대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노력해야 되는 시간,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외로웠던 시간도 있고 깡통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경험들이 많은 상태에서 본인만의 매매를 정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매매를 하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알고 있는 매매를 기나 발전시켜가지고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매매를 하셔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세력주를 진짜로 나는 얘네들한테 작전 당하고 싶지 않다, 낚이고 싶지 않다면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떤 본인이 원하는 목표치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뭐 하루에 10만 원만 벌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 하루에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벌어내는 게 목적이신 분들도 있겠죠. 뭐 목적은 다 다르겠지만, 이런 과정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세력주를 공략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하나하나의 방법들을 배워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세력들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체적인 그림은 알려드렸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을 지금 알려드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 너무 많아요. 이전에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지금 보시고 있을 수는 모르겠는데, 저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결국에 세력주는 사기예요. 사기. 좀 표현하자면 그냥 금융 시스템이겠지만 결국에 사기입니다. 사기를 치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배워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으시면은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매매를 하실 때 차트 상에서 나타나는 그 세력들의 흔적들을 한번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영상을 2개 찍어서 올려드렸거든요. 제가 그 영상이 그냥 10분짜리 별거 아닌 영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매매해왔던 그런 생각들을 집약적으로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종목이든지 결국에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거는 다양하고, 내가 그거를 전략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계좌의 우상향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그 세력주들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수익이 나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자가 그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 오늘 내용이 거기에 좀 도움이 돼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데에는 최소한 깨닫는 부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질문을 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거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